한영숙은 거울 앞에서 세 번째로 정장깃을 매만졌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원룸에서 나온 옷은 아무리 다림질을 해도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2시. 강남까지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졸업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8살이 된 아들 한준혁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영숙은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아들의 앞길에 먹구름이 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한 강남역 일대는 영숙에게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걸어가며 핸드폰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청담한 정식이라는 간판이 보였을 때 영숙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내부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개별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준혁이 일어나 반겼습니다. 준혁 옆에는 예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수빈. 아들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 여자였습니다. 수빈은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단아했습니다. 영숙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신부 측 부모는 오지 않았던 터라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며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여자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동수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과 동수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본 것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고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수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준혁과 수빈은 어른들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동수의 부인 박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995년 사업이 무너지던 그 해,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긴 고통의 시간들. 당신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군요. 동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더욱 작아지며 앉았습니다. 수빈과 준혁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수는 영숙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30년 전의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동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집안과 연결될 줄 몰랐네요.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숙이 벌떡 일어났지만 동수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순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수는 물을 영숙에게 끼얹었습니다. 찬물이 영숙의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그와 함께 30년 전의 배신에 대한 복수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빈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준혁은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영숙은 물기를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수빈을 향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수가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준혁이 분노로 떨었지만 영숙이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박순이 남편을 끌어당기며 아이들을 의식하라고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숙과 준혁은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빈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지만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무겁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젖은 어머니의 옷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영숙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준혁은 계속 질문했지만 영숙은 과거의 일이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빈과의 결혼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홀로 앉은 영숙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선택이 결국 아들의 앞길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준혁의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죄가 대물림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서로 다른 집에서 세 사람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흔들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재회는 모든 것을 뒤엎어 놓았습니다. 30년 전 무너진 관계가 다시 두 가족의 운명을 좌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한영숙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을 때의 초라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최동수의 차가운 눈빛과 물이 얼굴에 닿던 그 순간이 악몽처럼 되풀이됐습니다. 준혁은 그날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원룸 앞까지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영숙은 준혁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준혁이 좋아하던 김치와 계란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고 지내는지, 혹시 아프지는 않는지 걱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영숙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에서 익숙한 글씨를 발견한 순간 영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혁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빈과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꼭 알아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이 영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진실을 말씀하실 때가 됐다는 글귀였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결국 아들에게까지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잡하고 아픈 진실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준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하면 두려웠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일 준혁의 원룸 앞을 지나다니며 불이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계속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도 준혁이 좋아하던 라면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저녁, 영숙은 TV 앞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낮에 청소 일을 하고 와서 몸이 피곤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는 순간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준혁 씨 보호자냐는 물음에 영숙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오라는 말과 함께 연기 흡입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 볼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주소를 적어놓고 급하게 외투를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것도 잊고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을 흔들어도 지나쳐가는 택시들을 보며 영숙은 애가 탔습니다. 겨우 탄 택시 안에서도 계속 떨렸습니다. 운전기사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에게 한준혁을 찾는다고 하자 3층 중환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숙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숙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이 무사하기를,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이렇게 아들에게까지 화가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동수와 박순, 그리고 수빈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병원 가운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함께 입원한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나타나자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이 먼저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혁과 수빈이 함께 지내던 원룸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으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빈이 울먹이며 설명하는 내용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둘이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연기가 차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집 가스레인지에서 시작된 불이 벽을 타고 번졌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연기를 많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수빈은 금방 의식을 되찾았지만 준혁은 더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박순이 영숙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큰 화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이 없다는 말에 영숙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준혁과 수빈의 상태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빈은 경미한 연기 흡입으로 하룻밤 관찰 후 퇴원할 수 있지만 준혁은 더 많은 연기를 마셔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24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폐에 들어간 연기와 독성 물질 때문에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지켜보며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사라지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수빈은 계속 울고 있었고 박순이 달래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천천히 영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걱정, 그리고 오래된 원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며칠 전만큼 격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 보였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동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상견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준혁과 수빈이 집을 나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박순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일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쉽게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무너진 사업,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긴 고통의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영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동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숙의 옷깃을 잡으려던 순간 박순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것,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이 힐끔거리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주먹을 풀었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들 상처 때문에 아이들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과거 일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충고였습니다. 동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30년간 쌓인 분노를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끔 간호사가 나와 상태를 알려주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준혁의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손을 꼭 쥔 채 준혁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아들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30년 전 그 선택을 후회하며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1995년 그 해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영숙의 남편, 무너진 건설회사,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라진 영숙. 그때의 배신감과 절망감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새벽 2시쯤 수빈이 잠깐 잠들었을 때 박순이 영숙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1층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주 앉았습니다. 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고집이 세다고 사과하면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박수는 30년 전 일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영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두 여자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걱정하며 어른들의 과거가 만든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카페 창 너머로 새벽 도시의 조용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혁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빈이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렸고 영숙도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깨어난 준혁이 진실을 요구할 것이고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들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준혁이 눈을 뜬 것은 새벽 6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병실 벽면에 걸린 의료 장비들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밤새 울었던 흔적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움직임을 느끼고 즉시 깨어났습니다.
잠깐 동안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하다가 준혁의 맑은 눈동자를 확인하고서야 안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수빈과 동수 부부도 복도에서 뛰어왔습니다. 밤새 병원 의자에서 잠을 못 이룬 탓에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의사가 와서 간단한 진찰을 했습니다. 맥박과 혈압이 안정되고 의식도 또렷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큰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동수가 팔짱을 끼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도 영숙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분노와 복수심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는 수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영숙에게 쏠렸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1995년 준혁이 2살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준혁은 산소 마스크를 완전히 벗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30년간 쌓인 죄책감과 후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이야기였습니다. 최동수와 사업 파트너였던 관계, 함께 입찰에 참여하고 프로젝트를 따내던 시절의 추억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두 가족은 가까운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건설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이어 입찰에서 실패하고 기존 프로젝트 대금도 제때 받지 못하면서 두 회사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영숙 남편의 회사는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장태준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영숙이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동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펼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장태준. 그 이름만 들어도 1995년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건설업계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벌이던 인물이었습니다. 영숙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장태준이 제안한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경쟁사인 동수 회사의 입찰 정보를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채권자들, 술만 마시는 남편, 그리고 2살배기 아들을 보며 느꼈던 막막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장태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수 회사의 입찰 정보를 넘겨주고 거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일회성 거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창가로 걸어가며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예상했던 고백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당시 자신의 회사가 연이어 입찰에서 밀린 이유, 경쟁사가 항상 한 발 앞서 나간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장태준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고도 계속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고 거절하면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지만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며 영숙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장태준은 계속 협박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숙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며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수빈이 입을 가렸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박순도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두 살배기 아들을 키워야 했던 영숙의 심정을 헤아려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장태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살배기 준혁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최동수에게는 배신으로 보였지만 영숙에게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술도 학력도 없는 상태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보육원에 준혁을 맡기고 자신은 여관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준혁을 데려왔지만 그때는 이미 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준혁을 다시 데려왔을 때의 일이 생생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낯설어했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동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30년 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자신도 사업이 무너지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 빚쟁이들의 독촉,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겪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영숙의 선택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쌓인 원한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동수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동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든 배신은 배신이었습니다. 30년간 그 죄책감에 시달려왔지만 피해자인 동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 어려웠다는 것, 이해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수빈이 급하게 말렸지만 준혁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영숙이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원망보다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의 말에 동수가 돌아봤습니다. 젊은이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30년 전의 일을 복수와 원한이 아닌 상황과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점이었습니다. 준혁이 동수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대신 사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동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복수를 꿈꿔왔는데 막상 사과를 받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순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라는 것,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수빈도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사업이 무너지면서 겪었던 고통, 가족들의 시련, 그리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영숙이 일어나서 동수 앞에 섰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박순이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것,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수심과 현실적인 판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환자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오래 있으면 회복에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병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마지막에 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보상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대답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박순과 무언가 이야기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영숙은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피해왔던 책임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수빈만 남았습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수의 마음도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이면 너무 오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영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수의 분노가 더욱 확고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숙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30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중요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최동수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30년간 피해왔던 책임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어제 내린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동수를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간단히 세면을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미뤄왔던 일을 더 이상 지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수의 회사 주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한 결과 강남에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무너졌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차내는 붐볐지만 영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동수에게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진심을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오전 9시 동수의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현대식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데스크에 최동수 사장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약속이 있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동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영숙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이야기할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앉아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영숙은 작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동수에게 내밀며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수가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받은 상처가 그렇게 간단히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영숙의 진심이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동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순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준혁이 다시 쓰러졌다는 급한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오라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말이 없었지만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빈이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찾으려고 병실을 나가려다가 넘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계속 찾았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병실로 들어가자 준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동수가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순이 남편의 팔을 끌며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네 사람이 다시 마주했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영숙의 진심 어린 사과가 동수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말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친부는 김정우라는 분이고 1995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동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김정우. 그 이름을 듣자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팔공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사람, 동수에게는 형님 같은 존재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정우가 정말 준혁의 아버지냐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정우는 동수의 사업 파트너이면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1995년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서로 힘이 되어 주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팔공산에서 벌어진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수는 그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정우가 병원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부탁한다는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동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정우의 아들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준혁이었습니다. 동수는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원망했던 영숙의 아들이 사실은 자신이 찾던 정우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왜 영숙이 그토록 절박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녀의 상황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동수가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우의 면역이 준혁에게서 느껴졌습니다. 특히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동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준혁을 끌어안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님과의 약속을 이제야 지킨다는 동수의 말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도 3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순이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수빈도 놀라운 인연에 감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수가 영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오해했다는 사과였습니다. 정우의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준혁과 수빈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앞으로 준혁을 친아들처럼 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우가 살아있다면 바랐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에게도 이제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병실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원한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라는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정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준혁의 회복을 위해 짧은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동수가 정우를 다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묘소 앞에서 동수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가슴속에서 울컥거렸습니다. 드디어 약속을 지켰다는 보고였습니다. 영숙도 처음으로 정우의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는지 묻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아버지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동수가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정우가 보는 앞에서 올리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네 사람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고 미래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 것입니다. 준혁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병실에는 영숙과 동수 부부 그리고 수빈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동안은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영숙은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와 준혁을 돌봐준 동수 부부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특히 동수는 정우의 아들을 대하듯 준혁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정우와의 추억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동수가 제안했습니다. 우선 김정우의 묘소에 가서 준혁의 회복을 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팔공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동수는 30년 전 정우와의 마지막 만남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 정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약속 지켰습니다. 아드님 잘 컸어요. 영숙도 처음으로 정우에게 제대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께 수빈을 소개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동수가 영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사 이야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동네 근처에 괜찮은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가까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고집했습니다. 정우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정말로 이사를 했습니다. 30년간 살던 좁은 원룸을 떠나 쾌적한 투룸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동수 부부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넓은 집에서 생활하게 된 영숙은 꿈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견례가 아니라 즐거운 논의였습니다. 웨딩홀을 정하고 하객 명단을 만들고 예식 순서를 짜는 일들이었습니다. 동수는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정우가 보지 못한 아들의 결혼식을 대신 치러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과 수빈은 조용한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는 소규모 결혼식으로 하되 피로연은 조금 더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동수가 정우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했습니다. 준혁이 완전히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영숙은 동수 부부와 함께 지내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박수는 영숙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알려주며 앞으로 가족 모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30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동수는 준혁에게 정우의 유품을 보여주었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시계와 만년필, 그리고 사진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흔적을 만지며 복받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을 한 주 앞둔 어느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는 영숙이 만든 김치전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동수는 영숙의 음식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렇게 자주 모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준혁도 동의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얻었는데 멀리 떨어져 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수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살아서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우의 뜻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웨딩홀에는 양가 친지들과 정우의 옛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준혁은 정우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예식장에 입장했습니다. 영숙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신부 어머니로 앉았습니다. 30년간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동수 부부 옆에 앉은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례사에서 목사는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오랜 인연이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는 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준혁과 수빈이 서약을 할 때였습니다. 둘은 미리 준비한 특별한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어른들의 상처는 어른들이 풀고 저희에게는 사랑만 남기겠습니다. 그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과 동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간의 아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피로연에서 정우의 친구들이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정우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준혁과 수빈을 배웅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준혁이 영숙과 동수를 번갈아 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준혁이 동수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동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우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석 달 후 준혁과 수빈이 새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수빈이 임신한 것입니다. 내 어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숙은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의논했습니다. 동수가 제안했습니다. 정우의 정자를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영숙도 좋다고 했습니다. 정우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자 정우가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본 아기의 모습에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동수는 정우의 면형을 찾으며 감격했습니다. 정우는 새 어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이를 보러 다녔고 동수 부부도 손자바보가 되어 정우를 돌봤습니다. 준혁과 수빈은 이런 가족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정우가 돌이 되던 날 온 가족이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김치전과 박순의 나물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우가 잠든 후 어른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동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인연은 설명할 수 없어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지.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의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지금의 선택은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박수는 가족의 정의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빈이 정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깨서 젖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아내와 아이를 도우며 동수가 손자를 바라보는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용서와 책임 그리고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30년간의 방황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어른은 번갈아 아이를 돌보며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미래의 희망이 그들 앞에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김치전 굽는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그날. 저녁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이제 6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닙니다. 매일 오후면 영숙의 집에 들러 할머니가 만든 간식을 먹고 동수 할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조릅니다. 박순 할머니는 정우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혀주며 손자 사랑을 과시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김정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우가 처음으로 할아버지 산소에 절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꽃을 놓으며 정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우예요. 잘 지내세요. 동수가 무릎을 꿇고 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손자까지 보셨네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영숙도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준혁이 아버지, 우리 가족 지켜봐 주셔서. 돌아오는 길에 정우가 물었습니다. 하늘 할아버지는 왜 사진으로만 봐야 하냐고, 언제 만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준혁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정우가 웃을 때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신다. 그날 저녁 영숙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빈이 둘째를 임신한 소식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박순이 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대가족이 되겠네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동수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족이 된 걸 축하해요.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정우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영숙이 정우의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기뻐서 그래. 정우 때문에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갔습니다. 영숙은 30년 전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이런 빛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힘들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수빈도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런 가족을 만났어요. 동수가 영숙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의 원망이 이제는 고마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준혁의 모습과 지금의 정우가 겹쳐 보였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영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아. 먼 하늘의 정우도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복잡했던 운명의 실타래가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선택은 때로 늦어도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 소중한 깨달음과 함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